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케이블 뭐 사전, 케이블 테스트 사전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케이블은 아까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케이블들은 일단 잘 들리시죠? 네. 이 케이블들은 음, 저항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이 케이블들이 신호가 저항에 의해서 약해져요. 케이블 내에 신호가 감쇄되어되는 손실값들을 삽입 손실이라고 합니다. 인석션 로스. 삽입 손실이 실패가 나는 이유는 길이가 100m보다 길어져서, 당연하겠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100m 초과가 되면 신호가 약해지겠죠. 여기 보시면 이러한 시그널을 보냈는데 시그널이 약해집니다. 네, 적절하지 못한 한계값을 또 설정했을 때, 케이블의 카테고리를 잘못 설정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블 포설용 윤활제를 사용했을 때. 자, 삽입 손실을 왜 삽입 손실이라고 하냐? 이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케이블의 이 플러그를, 잠시만요. 네. 이러한 케이블 플러그를 아울렛이나 패치코, 펜날이나 모듈러 잭에 꽂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로 알고 계세요. 삽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삽입을 해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삽입 손실은 케이블에 신호를 삽입하고 반대쪽 도달한 마지막 종단에서 케이블이 도착한 세기를 측정해서 서로 차이를 뺀 게 삽입 손실이에요. 신호를 삽입한다 그래서 삽입 손실입니다. 삽입 손실은 당연히 길이에 따라서 저항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케이블 포설용 윤활제는 뭐냐면요. 케이블을 포설하는데 잘 안 끌어진다고 거기에 이제 윤활제를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어, 케이블 관련해서 음, 케이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뭘 알려주시는 유튜버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윤활제도 아니고 이게 그 잘 안 끌어진다고 해서 기름을 바르더라고요. 기름, 식용유를 발라서 당기면은 잘 당겨진다고 이제 팁이라고 해서 알려주시는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름들이 피복에 이제 입혀지면 피복이 삭아요. 피복이 뭐 막 5개용으로 이게 아주 질기거나 단단하게 내구성이 좋거나 이런 뭐 외부 화학물질을 견디는 재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윤활제나 기름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결국에는 스며듭니다. 스며들게 되고 케이블에 이러한 삽입 손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이 삽입 손실이 문제가 되면 통신이 100m까지 지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얇은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얇은 케이블 중에 하나인데 이게 6A인데 아주 얇죠. 이 스키니 케이블 혹은 뭐 스몰 다이아미터라 그래서 SD 케이블, 이렇게 얇은 케이블들은 도체의 특성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기본 기다지기에 나온 이유가 도체가 얇죠. 당연히 얇으니까 전체적인 두께가 얇고 휴대가 편리하고 케이블을 다 발라 묶었을 때 용량을 차지하는 게 적기 때문에 공조도 좋고 매우 좋습니다. 활용도는. 근데 이게 도체가 얇기 때문에 저항이 세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은 100m 지원을 못합니다. 제조사마다 다른데 어떤 제조사는 70m까지 지원, 어떤 제조사는 50m까지 지원. 이 길이가 달라요. 왜냐? 도체, 페어, 와이어가 얇기 때문에 저항이 높고 저항이 높기 때문에 삽입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삽입 손실 때문에 100m를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엔 길이. 네. 그게 바로 인석션 로스, 삽입 손실이라고 합니다. 반사 손실, 리턴 로스, 동일 페어 안에서 신호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신호값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보시면 이 그림대로 이렇게 신호가 나가는데 리플렉티드 된 시그널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로 케이블의 생산 불량일 때 신호가 매끄럽게 쭉 나가야 되는데 뭔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이 많이 꺾이거나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케이블의 생산이 불량해서 동을 재련하거나 이런 그 동을 천천히 식히거든요. 카프를 급하게 식히면 안에서 기포가 발생하겠죠. 기포가 발생돼서 기포가 있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신호가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는 반사 손실이 페일이 납니다. 벽각 케이블들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힘수, 케이블이 물에 침수돼서 젖으면 지금 보시면은 네, 반사 손실이 이렇게 페어들마다 막 제각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물에 젖은 케이블을 보시면은 모든 페어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한 패턴의 그림으로 반사 손실이 페일이 납니다. 그거는 케이블이 침수됐을 경우. 그럼 언제 침수가 되겠습니까? 건축 현장에서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케이블을 공기 때문에 케이블을 먼저 포설을 하고 창문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호를 밖에 외부 창문을 샤시를 그러다 보면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새벽이나 뭐 비 오는 날 비가 건물 안으로 치겠죠. 그러면 이제 관로를 따라서 케이블에 물이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장 같은 지대 맨홀 밑에 케이블을 포설한 지대 이런 데는 뭐 물이 항상 차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케이블의 침수 현장은 저희 그 오래된 아파트들 인터넷 설치하면 빌라나 관로를 타고 오지 못하니까 베란다를 타고 들어오죠. 샤시 구멍 뚫어서 그런 케이블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요. 옥내용 케이블인데도 그 이제 피복이 부식되거나 약해지겠죠. 비가 와요. 케이블이 젖죠. 이상하게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인터넷이 느려요. 인터넷이 안 돼요. 자꾸 끊겨요. 요거 의심하면 됩니다. 케이블이 침수가 돼서 반사 손실이 발생해서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CRC 에러가 계속 발생해서 인터넷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흔해요. 비 오는 날 인터넷 느려지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노후화돼서 침수가 되거나 장비가 습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장비들이 뻗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보다는 케이블 쪽에 문제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맑은 날은 또 잘 되는데 비 오는 날만 좀 안 된다 보면은 케이블이 침수되지 않았나 우리 집이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사 소실은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3dB 리턴 로스 3dB 룰 반사 손실 3dB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삽입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삽입 손실이 3dB 미만인 구간에서는 반사 손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삽입 손실이 3dB 미만이라는 거는 3dB 미만인 만큼 케이블의 길이가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블이 짧으니까 반사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구간은 반사 손실을 무시합니다. 그 구간이 지나간 후부터만 합니다. 만약 링크 전체의 삽입 손실이 3dB가 짧은 거 3dB 미만이면 전체 반사 손실 측정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지나치고 I자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자,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케이블 패치 패널과 스위치 렉에 연결을 해놓고 아주 짧은 패치 코드로 막 손가락만한 핑거 사이즈라고 해서 이쁘게 쫙 정렬해 놓은 사진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케이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표준에서는 패치 코드의 최소 길이를 50cm로 권장합니다. 50cm 이상으로 제작하도록 권장을 하고 케이블 계측기나 케이블 TIA 테스트 규정에도 50cm부터만 테스트가 시작을 해요. 50cm 이상으로. 그 이하가 되면 삽입 손실이 3dB 미만이 발생이 되는 거고 반사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고 그 근단 노화와 원단 쪽 반대쪽 패치 코드에서 발생하는 팩스트라고 하는 근단 노화, 원단 노화가 짬뽕이 되면서 손실들이 막 어지럽게 겹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cm를 초과해서 넘겨서 케이블 패치 코드를 제작하고 채널을 만들기를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단 노화. 네, 니어 엔드 크로스토. 근단 가까운 쪽에서 노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노화는 아까 설명드렸죠. 가까운 인접한 페어로 전파가 노화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RX 쪽으로. TX에서 쏜 게 RX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화로 따지면 혼선. 자, 이 근단 노화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케이블의 꼬임이 덜 꼬였거나 케이블이 똑같이 꼬여졌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왜 꼬임률이 다른지. 혹은 플러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꼬여놓은 페어를 너무 많이 풀어줬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커넥터 안에 페어가 꼬임을 유지하지 않고 작업이 됐거나 적절하지 못한 한계값을 설정을 했거나 당연하겠죠. 5E 케이블, 5E 케이블을 테스트하는데 6A로 놓고 하면 당연히 근단 노화가 많이 발생해서 당연히 페일 나겠죠. 그런 식입니다. 이 근단 노화는 말씀드렸듯이 근단, 가까운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백스트라고 해서 원단 노화입니다. 원단 노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표준값이에요. 리미트, 한계. 이 빨간색 아래로 내려오면은 페일인 겁니다. 지금은 빨간색 위쪽으로 다 페어들의 근단 노화가 발생되고 있고 요 차이, 요 빨간색과 요 그래프의 차이만큼이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높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은 케이블이겠죠, 당연히. 자, 근단 노화도 4dB 룰이 있어요. 넥스트 4dB 룰. 근단 노화 4dB겠지. 이것도 삽입 손실과
연관됩니다. 삽입 손실이 4dB 미만인 경우에는 근단 노화를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체 링크 구간이 4dB의 삽입 손실이 4dB 도달하지 않으면 전체 근단 노화 측정을 무시하고 손실 옆에 근단 노화 손실 옆에 I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표준에서는 삽입 손실이 근단 노화가 베이스 근단 노화가 몇 dB 이하일 때는 무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표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클래스 ISO 규칙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 참조 매뉴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단노화 전력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단노화가 이제 인접한 페어에서도 봤지만 좀 더 먼 페어에서도 노화를 받는 거를 모두 더해서 총합의 손실을 계산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근단노화 전력합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이제부터 알아놓으시면 돼요. ACR에는 Attenuation Crosstalk Ratio Near End라 그래서 근단에서 발생하는 감쇄 대 노화의 비율이에요. 이거는 TIA에서 이게 필수 테스트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특정된 값을 통해서 케이블이 장애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문제가 나면 이 근단 노화에서 삽입 손실에 대한 비율을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구나를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파워썸이니까 전체를 합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단에서의 ACR 값이고 이것도 원단에서의 ACR 값을 모두 합친 이런 것들을 저희 DSX에서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5를 놓으면 표준이 아닌 것들도 다 테스트를 합니다. 대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값들을 통해 이 횡변한 손실, 그 다음에 동일 수준 횡변한 전송 손실 등등을 테스트를 해야 DC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POA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밀접하게 저항 불균형이라든지 제품의 불량 등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제가 그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값들이 기본적으로 테스트되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현실과장님 설명을 드렸는데 레포트상 혹은 이제 계측기상에서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주황색으로 별표가 표시된 통과가 있어요. 그리고 링크웨어 요약본에는 별표가 표시됩니다. 그럼 이건 통과일까요? 실패일까요? 일단 통과입니다. 통과인데 어떤 통과냐면은 찍기가 예전에 이제 5이나 6 시절에는 오차 범위가 있어도 그 오차 범위만큼 막 타이트하게 통과가 되는 케이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6, 8 카테고리 8 가면서는 워낙에 고주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계측기의 정확도, 오차 범위 내에서 통과가 되는 건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과연 통과로 볼 거냐, 실패로 볼 거냐, 통과로 표시하던 거를 케이블 제조사들이 자꾸 통과 나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TIA의 많은 연구원이시기도 하니까 표준을 바꿔버립니다.
계측기 오차 범위 내에 합격한 거를 인정해라. 근데 그거를 그냥 주황색 별표 친 통과로 레포팅을 하면서 이 근소 통과를 과연 통과로 볼 거냐 말 거냐를 고객사에 결정을 넘깁니다. 예를 들면 고객사가 이거 오차범위 안에서 합격이니까 다시 찍어다 주세요. 테스트 다시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소 통과를 허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답은 그 케이블을 납품받거나 그 공사 구간에 감독을 하시는 갑 회사가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쉴드. 예전에는 쉴드가 저희 장비입니다. 이건 DTX라고 하는 이제 단종된 오래된 장비의 화면인데 그 DTX와 DSX는 이 쉴드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기술 자체가 이제 뭐 10여 년 전의 장비와 최신 장비의 기술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방식 자체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쉴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UTP 케이블을 패치 패널간 썼는데 쉴드 패널에 쉴드 잭들을 쓰고 쉴드 플러그를 썼어요. 근데 이 렉이 접지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쉴드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UTP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쉴드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통과가 나왔었습니다. 옛날 제품들은. 근데 DSX라는 요즘 장비는 이 차동 모드와 네, 공통 모드 모두 다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을 사용을 해서 ESX에서는 이렇게 UTP 케이블이 한 구간이라도 있으면 fail이라고 이렇게 쉴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장비가 뭐 계측기가 플루크 네트워크스 장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표준이 요구하지 않는 측정들을 통해 더 정교한 쉴드의 연속성이라든지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품의 그레이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계측기 혹은 TIA나 여기 보시면 TIA ISO 그다음에 한국 등등 관련 법규나 통신에 관련된 표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시아에서 저희 한국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셔야만 한국의 사용전 검사 엠블럼 그 특등급 정보통신 특등급 1등급 받는 표준이 내장되어 있고 한글 펌웨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사오시고 하면 한글 안 되고요. 한국 사용장 검사나 정보통신 특등급 엠블럼을 받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요 표준집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PDF에서 눌러보면 TIA에서 카테고리 6는 과연 뭐 근단노화가 몇이어야 되는지 그런 값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